네, 우리 3프로TV 또 해외 통신원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또 환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너무 덥죠. 너무 덥죠. 예. 오늘도 엄청 더웠는데 물론 이제 더위가 뭐 이번 주 지나서 좀 꺾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새벽에 약간 바람은 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금 미세하게. 네, 차이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 예. 과연 언제쯤 이 날씨는 또 오늘 바뀌는 입춘데. 오늘 입추군요. 예. 네. 자, 또 우리 환경 그리고 대기 기상을 연구하시는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이 정도 더운 거는 참기 어려우시죠? 습하니까 아무래도 네. 네, 더우면서 습하니까 굉장히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 35도라도 이게 네, 습기 없는 습도 낮은 35도랑 이 고온다습한 35도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숨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올 여름이 정말 덥긴 더운 것 같은데 올 여름이 더운 게 이게 제가 예전을 다 까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덥습니까? 기록으로 보면요, 네. 2018년이 가장 더웠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홍천에 40도를 기록했고요. 그래요? 예, 그때 서울이 39도를 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메모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속성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그 최고점 말고 지속성 측면도 2018년도가 이렇게 올해는 되는데 막 저 지난주 뭐 오늘 이번 주까지 계속 덥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예. 1939년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길게 더웠어요? 길게 더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39년. 우리가 기억은 못 하죠. 네,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네. 네. 2018년은 최고점에서는 네, 네. 39도까지 갔고 네, 네. 지속성 측면에서는 그때 40일 넘게 더위가 지속됐던 걸로 1939 년에?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막 그러지만 이 날씨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요.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은 과거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은 우리나라가 뭐 이산화탄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군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94년도 지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94년도 그때 이제 뭐 농활 같은 걸 아마 제가 갔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니까요.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94년도에 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당구장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백민아 반갑다 친구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94년도 군대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구사학번이세요? 네, 저 구사학번입니다. 그래요? 네. 워낙 더워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그때 엄청 더웠죠. 네네. 아이고야 그때 저도 당구 많이 쳤습니다 그때. 네. 네. 그러셨고 몇 치세요 당구? 당구 뭐 그냥 200 정도. 네. 저랑 올릴 정도. 네. 저랑 거의 같으신데? 아, 인천 200은 아니시죠? 인천에서 살지만 인천 인천은 짠다만은 아닙니다. 인천이 인정 안 합니다. 인천은 안 돼. 인천이랑 군산 여기 두 군데는 네. 와 제가 정말 인천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당구 뭐 100 친다 그러면 거의 뭐 한 200은 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반이에요 거의 너무 짜. 예. 그렇죠. 좀 반성하세요 그러면. 예, 아니 반성할 네. 건 아니고. 자, 여튼 오늘은 이제 환경 그리고 대기 기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기후가 확실히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우리의 기억력이 짧은 겁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어요? 지구 온도 우리가 보통 지구 온도 이야기를 할 때는 전 지구 평균 온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꾸준히 오르다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이렇게 올라서 지금 약 산업혁명 이후로 약 1도 정도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IPCC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정말 지구 최후의 저지선, 온도 상승의 저지선은 1.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기준으로 거의 1.5도예요? 가까이 왔죠.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상 상승하면 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얼마? 지금 1도 정도 올랐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예. 산업혁명 이전에 약 14도였는데 이제 15도 정도. 그거는 됩니다. 1년 연평균 기온을 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평균. 아. 네. 전 지구 평균 연평균으로 했을 때 네. 약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약 15도 정도라고 그때 보시면 돼요. 쟀던 지역이랑 지금 재는 지역이랑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재지 않고 네. 전 지구 평균을 내는데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에 진짜 온도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네, 알까? 네,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선박에서도 온도를 재고요. 그렇겠죠. 각 지역 관측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네. 전 세계적인 기상 네트워크가 있어서 음. 과거 온도 자료들을 다 수집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인공위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전부 합하고 또 여러 기관들에서 다 추정치를 냅니다. 네네네네. 그걸 평균을 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약 15도 정도.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예. 1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4도였고 지금 이제 15도다. 15도. 그래서 한 1도 1도 정도가 올랐다. 올랐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마지노선이 1.5도? 1.5도. 이제 0.5도 남은 거죠. 예. 네. 야, 그것도 좀 그 이렇게 힘드네. 발표하는 거 보면 뭐 2025년까지 네. 뭐 온도를 얼마만큼 줄여야겠다. 네네. 그게 그 1.5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그 기구에서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역으로 계산한 거죠. 역으로 1.5도 지금부터 0.5도 남았잖아요. 예. 그 선에서 온도 상승을 막아내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그래서 1.5도 1.5도 예.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그 의미구나. 탄소 중립도 다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 5,300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다. 그걸 탄소 버짓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쓰면 1.5도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5,300억 톤이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그 정도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예, 예, 예. 아, 굉장히 사실은 네. 뭐 거의 힘들다고 거죠. 그쵸? 예, 힘들겠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도 정도면 넘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몇 년 내로 넘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2030년 초반에 넘을 것이다라는 게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넘게 되면 네. 계속 날씨가 더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그 근거가 있나요? 혹시?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그 1.5도가 뭐 엄밀한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1.5도 넘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1.5도를 넘으면 지금까지와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연속선상에서 이상기후 현상들, 기상재난들이 좀 더 심하게 우리한테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막자고 뭐 과학계나 뭐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그거 따라주기가 아마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뭐 불편하거나 혹은 뭐 이익이 적게 나거나 등등의 이유로. 네, 예. 사실 이게 핵심은 이게 돈 문제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지금까지 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제일 그렇죠. 많이 쓴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유럽, 뭐, 네, 미국, 그쵸? 유럽 전부 강대국이 됐고요. 산업 구조가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산화탄소를 덜 쓰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으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써야 되죠.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굉장히 이게 풀기 힘든 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뭐 적진 않습니다. 네. 예, 뭐 자기네들 다 해놓고 뭐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 잘못을 왜 개발도상국들에게 책임을 미루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튼 뭐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구의 환경은 단지 어떤 나라에만 걸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 이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이제 기상 이변들 네네.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도 확실히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과학자들이 엘니뇨, 라니냐가 네. 과거보다 많아지냐 적어지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아직까지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엘니뇨, 라니냐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 언론들에서 너무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아. 지구온난화랑 결부시켜서 예.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네. 조금
그런데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바뀌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엘니뇨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리듬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맞습니다. 한 4,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모르는 현상,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있으시니까 네네. 정확히 엘니노 현상은 어떤 거고 라니노 네네. 현상은 어떤 건지 좀 네. 설명 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네. 뜨거운 태평양 바다에서 바닷물이 평소에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어떤 서태평양 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게 엘니뇨가 딱 발생을 하면 뜨거운 물이 동쪽으로 샥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그냥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동태평양이 더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뭐 예를 들면 필리핀 밑에나 뭐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뜨끈한 바다인데 네. 거기 이제 원래 그 지역이 머물면서 뭐 태풍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맞습니다. 물이 이동하면서 걔네가 갑자기 저 그 별명이 웜풀입니다. 뜨거운 풀장. 온풀, 웜풀. 웜풀. 예. 그러다 이제 그 친구들이 예. 동쪽으로 한참 가서 저 칠레 앞바다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렇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막 이렇게 내뿜고 이러면 이제 엘니뇨. 엘니뇨. 네. 그리고 평소보다 차가워지면 라니냐. 라니냐. 네. 엘니뇨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물이 조금만 이동하면 별 영향이 없을 텐데요. 예. 엘니뇨 라니냐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 지구촌 사람들이 엘니뇨 라니냐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가 예. 워낙 거대합니다. 태평양 바다 자체도 넓지 않습니까? 음흠.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진짜 거대한 그 뜨거운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바닷물에 의해서 뜨거운 바닷물이 이동을 하면 온갖 기상 현상들의 변화가 뭐 생깁니다. 수증기도 올라오고 뭐 수증기가 그런- 올라오는 지역이 달라지니까 평소에 이렇게 뜨겁고 이게 그 비가 많이 내리던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엘니뇨가 되면 1년 내내 가뭄이 오죠. 건조해지는구나. 네, 공기가 여기서 떠오르다가 여기서 떠오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기압이 생기면서 1년 내내 가뭄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지금 네네. 커피라든지 뭐 사탕수수, 설탕 네. 이런 농산물 선물 가격들이 기호식품들 갑자기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듯이 조금 아까 뭐 4년 만에 일어날 수 있고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이게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을까요? 분명히 받긴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없어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2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지구를 데피고 있잖아요. 근데 1000년 전에도 엘니뇨는 있었고 10,000년 전, 심지어는 10,000만 전에도 엘니뇨 라니냐 비슷한 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라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절대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이 있고 네. 그것에 따라 슈퍼 엘니뇨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강도나 빈도가 좀 더 높아지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건조해지거나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건조해지고 네. 엘니뇨가 생기면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남미 이쪽은 굉장히 또 폭우 같은 게 많이 쏟아집니까?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이 생겨서 굉장히 건조하고요. 네. 또 칠레나 더 밑쪽으로 내려가면 또 폭우가 생기고요.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부, 뭐 중부, 동부 따라 받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재배하는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네, 조금 다른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기후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네. 지금 목격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캐나다 같은 데도 엄청 건조해서 뭐 산불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 올해 산불 이슈는 그리스가 가장 심하죠. 그리스요? 네. 그리스에서 지지난달인가 하여튼 시작된 산불이 한 달을 넘게 이렇게 발생해서 네. 국경을 넘니 많이 해서 EU에서 총 출동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진화된 상태고요. 거기도 굉장히 건조했군요. 네, 캐나다도 산불 있었고요. 네네네. 그것도 역시 뭐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역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올해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이상 기후 현상이 다른 해들에 비해서 유독 지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고요. 전 세계에서. 음. 네. 예, 폭염 막. 네,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아무리 지구온난화라도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네. 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태양 흑점 주기하고 마침 또 겹쳤다 우연히. 태양 활동이 강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덥겠죠. 네. 예, 그래서 올해가 사실 태양 흑점 극대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시기로 가고 있어서 태양의 세기도 더 세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엘니뇨 시기죠. 우리가 보통 엘니뇨 시기에 전 세계 기후가 바뀌는 이유가 동태평양으로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바다에 축적됐던 열이 엘니뇨 시기 때 와르르 대기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기가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대로 라니냐 때는 네. 열이 바닷속에 이렇게 저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된다. 축적된다. 축적된다. 예, 축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네. 좀 주목할 만한 게 네. 우리 코비드 네.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라니냐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아까 제가 뭐 4, 5년 만에 엘니뇨 라니냐 온다 그랬는데 네. 지난 3년 동안 줄창 라니냐가 왔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많은 열이 축적됐다가 네. 이제 엘니뇨가 시작이 되면서 열이 지금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꾸기는 온도를 바꾼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이죠. 탄소 중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깊은 심해 차가운 바닷물 막 뿌려갖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많은 시도들이 있고요. 네. 뭐 성층권에다 우리 그 설국 열차 아시잖아요. 네. 설국 열차에서 거기서 황산염을 성층권에다가 뿌리면 황산염이 이제 햇빛을 반사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이드 이펙트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설국 완전히 열차. 이제 빙하기 시작됐죠. 빙하기로 가버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지고 어떤 영향을 올지를 왜 나비 효과 있잖아요. 에. 우리 대기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고 비선형적인 현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것이죠. 실험실 장소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하면은 여파가 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소규모로 우리나라도 인공 강우 실험 같은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죠. 네네. 그 지금 이제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받습니다만 특히 이제 농작물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의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겠군요. 뭐 브라질, 중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인도 예, 치명적이죠. 예. 그런 나라들에는 뭐 그 나라의 GDP나 뭐 이런 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꽤 줄 법한 정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기후가 예. 우리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제일 좋은 예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뭐 이런 것들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밀 곡창지대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해도 전 지구가 골고루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서유럽이라든지 동유럽 뭔가 핫스팟들이 있습니다. 좀 꾸준히 이렇게 변화 없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서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렇고 네. 지금 추위도 그렇고 매년 폭염에 매년 가뭄이거든요. 아 서유럽 쪽은. 예, 예. 하긴 스페인이니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네. 남부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맨날 네. 뉴스 보면 맞아요. 맨날 덥다고 매년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40도 예. 넘었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추세도 그렇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네. 우리가 미래가 확실한 지역이 있고 조금 불확실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거의 확실해요. 거의 대부분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건조해지고 뜨거워지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그 있는 그 밀곡창지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밀곡창지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밀이라는 작물이 원래 좀 건조한 평균 강수량 연강수량 300에서 600 정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네네네. 작물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하필이면 지금 아 더워요. 예.
꾸준히 이제 더워질 앞으로 그 지역이라 가지고 밀재배량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뇌관 같은 제가 생각하는 식량 위기 같은 것들이 지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예. 지역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요. 건조해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쟁도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송유관 때문에 그 천연가스 유럽으로 공급되는 네, PNG. 예, 그 관로 뭐에 얽힌 여러 가지 갈등도 한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EU가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천연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뭐 석탄을 안 사용하는 대신 음. 온실 효과가 석유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나마 덜 해로운 걸 쓰자고 했는데 푸틴이 이제 너무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 뭐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기후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결국 그 농작물이라는 거는 또 기후 영향을 뭐 거의 가장 엄청 받죠. 그렇죠. 네, 미국 뭐 중서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데 밀 생산량이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몇십 프로를 차지하니까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추수할 때 비 많이 오면 흉년이 되는 거고. 뭐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작업률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죠. 네네네. 우리는 지금 한 20%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 네. 밀은 거의 전량 수입. 밀은 뭐 다 수입하는 거죠. 네, 뭐 쌀은 그냥 좀 전체적으로 한 남고. 20% 정도 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옥수수는 이런 것도 거의 뭐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끔 뭐 길에서 파는 저 찰옥수수는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지만 네. 뭐 사료용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이제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는 거의 뭐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네. 날씨는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춥니까? 이 기상청이나 날씨는. 네.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 도입해서 슈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 도입해서 막 네. 시뮬레이션 잘 돌려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전보다 잘 맞추는 게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확도는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기상 예측의 정확도는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고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높은가?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날씨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기후 변화가 되니까 굉장히 감수성이죠. 날씨 감수성이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역시나 또 기후 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네. 변화무쌍해요. 과거보다 더 변화가 심해졌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우리 주식시장처럼. 네, 변수가 많아졌다. 예, 변수가 많아지고 굉장히 예를 들어 뭐 미국 그 콜로라도에서 자주 일어난 현상인데 최근에 네? 뭐 기온이 한낮에 30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폭설이 와요. 오.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지역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날씨 변화. 뭐 올해 예를 들면 지금 북부 유럽이 폭염에 한 달 가까이 시달리다가 갑자기 뭐 한 열흘 전에 그 한파가 와가지고 그 강에 얼음물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남유럽이요? 예, 아니 북유럽에. 북유럽에? 예, 북부 이탈리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습니다. 얼음이 떠다닌다고요? 예, 이야, 상당하네.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날씨가 변동폭도 커지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상 예측의 정확성이 그걸 못 따라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봄하고 가을이 확실히 제가 이제 옛날에 봄하고 가을보다는 주기가 짧아진 것 같아요. 여름 아니면 겨울. 그렇죠.
봄하고 가을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뭐 이산화탄소 그런 영향인가요? 네, 계절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확실한 기후 변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어떤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희미해지는 여름하고 겨울만 남는 그런 추세로 가고 그럼 있다고 아까 보시면 1.5 될것 같습니다. 뭐 네. 얘기도 나왔지만 2040년, 50년 가면은 네. 그냥 봄, 가을 없고 여름, 겨울만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화 되어 갈 거라고 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파인애플 또 길러 먹어도 됩니까? 네. 이미 지금 남부 지방에서는 많은 열대 작물 재배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저 물고기 네. 그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그 아랫지방에서 뭐 명태를 잡는다든지 원래 명태는 네. 북한 쪽 이쪽에 동해안 이쪽에 네. 잡는 건데 찬물에 사는 건데 찬물에 사는 건데. 예, 네. 근데 남해안에서 명태를 잡는다든지 남해안은 왜요? 예?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처음 듣니. 명태 반대 아니에요? 명태가 점점 아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따뜻한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뭐 좀 꼬이신 것 같습니다. 꼬였네. 네, 하여튼. 어종이 그렇겠죠. 어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예, 어종이 달라진다고. 네네네. 그렇겠죠. 네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과 같은 것도 막 대군이 좀 뭐 밑에 지역에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뭐 충주 위로도 사과 많이 좀 재배가 되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이제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벌레들도 또 밑에 지방에 살았어야 될 애들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모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대 지방의 그 센 모기들 있잖아요. 그 녀석이 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풍토병, 뭐 댕기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고 다니는데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추세죠. 아, 지카 바이러스가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한참 유행하던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임산부들 같은 경우 특히 네. 이제 주의를 요하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혹은 뭐 국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의식 변화 그리고 기업의 어떤 노력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아 우리나라가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중국보다 훨씬 낮고요. OECD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국격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되고요. 네네. 이걸 뭐 해가고 관련시킬 필요는 없어요. 원자력이랑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척점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은 원자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20%에서 30%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재생에너지 너무 낮으니까 네.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이슈는 민감하니까 제가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것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일단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도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그 녹색 기본법인가? 네네. 그 법이 있잖아요. 녹색성장 기본법. 네네.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 법적으로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부가 빠르게 대체하는 거. 제 기억으로 한 14개국 정도가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탄소를 우리가 줄여 나가겠다라는 걸 법제화한 그렇죠. 국가 이게 중에 뭐 하나입니다. 2050년도에는 탄소를 중립하겠다. 근데 네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선언이고 네네네. 우리는 법으로 만들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좀 네. 강화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법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법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나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네. 네.
그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발전소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발생하니까 네네. 이거를 네네. 줄여야겠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산화탄 발전소 말고 네. 뭐 다른 곳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더 줄이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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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것도 줄이지만은 다른 거에서 줄이는 게 더 비중이 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요것만 줄이면은 네. 다른 것들은 조금 안 줄여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화석 연료를 음. 우리가 100을 배출한다고 할 때 음. 그 중에 70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 뭐 이런 쪽에서 70%가 나오기 때문에 음. 일단 에너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제일 포션이 크군요. 네, 제일 포션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원에 대한 대전환, 그걸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심지어 상황이죠. 석탄 발전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뭐 이산화탄소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네. 뭐 또 뭐지? 가스? LNG. 석탄 화력 발전, 네, 네, LNG, 석탄 화력, 네, LNG. 네, 요 정도가 이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이 석탄을 굉장히 많이 써왔거든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이게 약간 좀 10년씩 나눠보면 네.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한 2010년 정도를 봤을 때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지하게 많이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대부분 한 탄소 배출량 한 3배씩 그전 시대보다 뭐 7% 배출하던 걸 23%뭐 이렇게 배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정치적인 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기술의 발전으로 2010년 이후에 무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정말로 세상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중국이라든지 인도도 석탄 사용량을 급격히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석탄 시대는 서서히 저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도 배출을 하지만은 배출량 1, 2가 중국하고 미국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네. 인도가 4인가 뭐 하여튼 네네. 그래서 거기가 좀 비중으로 보면 가장 좀 큰- 줄어야지 전 세계가 좀 줄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네. 우리는 줄어도 요만큼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인류가 전부 쓰는 탄소량이,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 양이 500억 톤이라고 합니다. 500억 톤. 그중에 우리나라 약 7억 톤 정도 기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네.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있죠. 예. 네. 그 나라들 좀 네. 단단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도 해야죠. 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 한 7위권 그래요. 수준이라서 우리나라도 많긴 많네.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 아유. 뭐 제조업을 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가능한. 하여튼 뭐 사실 답은 마치 그 다이어트 답처럼 살을 매번 빼야 된다 아는 건 아는데 네. 이제 실행적으로 하기가 아까 네. 경제성 덜 먹고 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그 답인데 네.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좀 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으로 빨리 좀 개편을 좀 하고 그리고 그런 쪽에 어쨌든 자본이 또 모여야 관련된 기술도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정식적으로 무게 중심을 좀 두어야 아마 산업도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저희가 경제 채널이긴 합니다만 이 경제 관련해서도 이 기후 문제가 보통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여러 문제들이 기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좀 끝으로 여쭤볼까요? 네. 하실 말씀 거의 다 주셨을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은 여기서 모셔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더욱 우리에게 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부경대 김백민 환경대기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